할머니 김복순 92세가 돌아가신 날 온 집안은 조용했다. 아니, 조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정적 아래에는 오래 묵은 앙금과 불편한 기류가 들끓고 있었다. 병실 한켠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복순 할머니는 큰아들 김상도 68화, 작은아들 김상민 64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불러 모았다. 삶의 끝을 맞는 사람이 남기는 마지막 말은 대개 축복이거나 당부이지만 그날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짐을 내려놓듯 낮고 의미심장했다. 내 재산. 그거 다 이 아이한테 줘라. 말끝이 흐릿하게 끊겼고 곧 할머니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모두가 슬픔 속에 숨을 골라야 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단 하나.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한 그 이 아이는 누구였는지 아무도 정확히 듣지 못했다는 것. 큰아들 상도는 즉시 말했다. 엄마가 분명 상도라고 하셨어. 이름 끝 음이 도였어. 작은아들 상민이 펄쩍 뛰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날 부르실 땐 항상 미나라고 했어. 그아 소리였다고. 두 사람의 언성은 장례식장의 정막을 뚫고 금세 커졌다. 손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한마디씩 끼어들었다. 손녀 지수 32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저한테 고생했다고 자꾸 저 이름 불렀어요. 혹시 수라는 마지막 발음 저 말한 거 아닐까요? 그러자 큰아들 상도가 비웃었다. 지수야, 너는 아직 젊고 벌이가 멀쩡한데 무슨 유산 욕심이야?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단 한 번뿐이었고 그 말은 너무 희미하여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복순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전 재산을 모아 마련한 시내 건물 한 채, 그리고 고향에 있는 땅 2필지. 대략 20억 원이 넘는 규모였다. 슬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가족들의 얼굴에서 빨려나가듯 슬픔은 사라지고 대신 붉은 의심과 계산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장례식 첫날 밤. 상도는 조카 지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수야, 너 괜히 나서지 마. 가족끼리 평화롭게 나누면 되는 거야. 지수는 눈을 치켜떴다. 삼촌도 똑같은 생각 아니에요? 왜 평화롭게라는 말을 하면서 삼촌이 가져갈 걸 전제로 말해요? 그 말에 상도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시각 장례식장 밖 어둠 속에서는 작은아들 상민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유언은 효력 없는 거라고. 누가 들었든 증명이 안 되면 무효라고. 그럼 법적으로 형이랑 반반이라고. 그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는 벌써부터 변호사와 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다음 날 벌어졌다. 장례식장 빈소 입구에 커다란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정보는 없고 주소만 적힌 정체불명의 상자. 상자를 열자 한 사람의 사진이 가장 위에 놓여 있었다. 바로 지수의 사진. 그 사진 아래 누군가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보였다. 내 마지막 말은 진짜 애게 남긴 거다. 가족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상자, 가족 중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사진,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아는 듯한 저 문장. 그 순간이었다. 장례식장이 아니라 전쟁터가 열렸다. 정체불명의 상자가 도착한 직후 장례식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누구도 쉽게 첫말을 꺼내지 못했다. 마치 상자 속 한 장의 사진이 가족 모두의 숨을 억눌러 버린 듯 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다. 누가 이런 걸 보냈죠? 그녀의 목소리는 잡음처럼 흔들렸다. 큰아들 상도는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거 너한테 온 거 아니야? 내 이름, 내 얼굴 도대체 누가? 작은아들 상민이 끼어들었다. 형, 지금 지수가 보낸 것처럼 몰아가는 거야? 단정하지 마. 상도는 눈을 치켜올리며 비웃었다. 왜?
너야말로 지수 편드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상속될 건 반반 아니야? 지수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여기엔 내 마지막 말은 진짜 애게 남긴 거다라고 적혀 있어요. 할머니를 아는 사람, 우리를 아는 사람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보낸 걸 수도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서로를 향했다. 눈빛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때 지수의 어머니인 정미 60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상자 안 더 확인해봐. 상자 안에는 봉투 하나가 더 들어있었다. 지수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할머니가 평생 들고 다니던 작은 수첩.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 물건이었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복순 할머니가 평소에 쓰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듣지 못해도 적어두면 남는 법. 상도는 빠르게 다가와 수첩을 빼앗듯 보려고 했다. 지수는 그 손을 피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잠깐만요. 할머니 수첩이 이렇게 갑자기 장례식장에 올 수가 없잖아요. 이건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보낸 거예요. 상미는 중얼거렸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그 순간 지수의 눈이 수첩 두 번째 장에서 멈췄다. 거기엔 단 세 단어만 적혀 있었다. 상속은 진실에게.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상도는 이를 악물었다. 진실? 그게 무슨 뜻이야? 사람 이름이야, 상황을 뜻하는 말이야? 정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친구분 중에 진실이라는 이름 가진 분 계셨지 않니? 우리 어릴 때 자주 뵀던 분. 지수도 기억났다. 항상 할머니 옆에 있던 단발머리 할머니. 여름이면 함께 김치를 담그고 겨울이면 장작을 나르던 사이.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던 사람. 상민이 그제야 말했다. 그분 몇 년 전에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들었어. 상도는 불안과 분노의 기운이 섞인 얼굴로 외쳤다. 아무리 친했어도 재산을 남한테 줄 리가 있나? 진실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진실이면 그 사람이 상속자라는 말이야. 지수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세 번째 장에는 또 다른 글씨가 있었다. 내 말은 한 번이 아니다. 내 뜻은 두 번 남긴다. 그 아래 낯선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세 명이 듣고 한 명만 기억한다. 정민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두 번 했다는 거야? 상민의 얼굴이 흙처럼 변했다. 그럼 우리가 듣지 못한 말을 누군가는 들었다는 건데. 모두의 시선이 다시 상자 속 사진으로 향했다. 지수의 사진. 그리고 그 밑에 쓰인 말. 내 마지막 말은 진짜 애게 남긴 거다. 지수는 숨을 삼켰다. 혹시 할머니가 제게 따로 하신 말이 있는 걸까요? 그러나 그 순간 정문 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작고 마른 어깨, 희끗한 단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발을 내딛는 한 할머니. 모두가 숨을 멈췄다. 지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진실 할머니? 진실 할머니는 조용히 지팡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나다. 복순이가 내들한테 남긴 말. 그거. 내가 들은 마지막 말이 있다. 장례식장은 한순간 폭풍전의 고요처럼 숨조차 틀어막힌 정적에 잠겼다. 장례식장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앞에 선 진실 할머니 92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 약속을 지키러 온 사람처럼 조용한 눈빛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복순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진실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의 진짜 뜻을 나만 알고 있다. 큰아들 상도는 다급하게 다가갔다. 잠깐만요, 진실 어르신. 할머니가 무슨 말을 했던 겁니까? 저희가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알려주셔야죠. 그러나 진실 할머니는 상도의 급한 어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지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복순이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너였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지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저요? 제가 할머니를 만난 마지막 사람이었다고요? 진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기억을 못하고 있을 거다. 그날 내 눈이 너무 부어 있었으니까. 지수의 눈앞에 기억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지수는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고 방황하던 끝에 병원에 들렀다. 눈이 붓도록 울고 난 후 병실에서 잠시 졸기까지 했던 그날 밤. 너는 잠들어 있었다. 복순이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를 말했지. 말이 끝나자 가족들은 한순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한마디가 지금 집안을 뒤흔드는 단초였기 때문이다. 상민이 조급하게 물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실 할머니는 가족 모두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그 표정엔 묘한 슬픔이 어려 있었다. 복순이는 너희 중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복순이는 평생 너희를 사랑했지만 마지막 재산 문제만큼은 자식들끼리 싸우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재산을 줄 사람을 나에게 맡기겠다고 했지. 상도는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쳤다. 말도 안 됩니다. 어르신이 무슨 근거로. 진실 할머니는 이미 준비해둔 듯 작은 봉투를 꺼내 상도 앞에 내밀었다. 복순이가 손수 쓴 친필 메모다. 봉투를 열자 똑같이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다. 진실아, 내 말 들었지? 나는 기억보다 믿음을 준다. 누구에게 줄지 내가 판단해다오. 상도와 상민의 얼굴이 동시에 바뀌었다. 한쪽은 창백해지고 한쪽은 분노로 붉어졌다. 상민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르신이 그 판단을 한다고요? 20억을? 진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복순이는 그걸 나한테 맡겼다. 바로 그때 지수가 수첩의 마지막 쪽을 넘기다가 손을 멈췄다. 여기 뭔가 더 있어요. 가족의 시선이 수첩으로 모였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재산은 내 말이 아닌 내 마음이 기억하는 사람에게 남긴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었다. 내 마지막 말은 가족이 아니다. 순간 모든 이의 입에서 동시에 숨이 턱하고 들렸다. 상도는 말을 더듬었다. 가 가족이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누구? 상민도 얼어붙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남을 부른 거였다는 건데. 지수는 소름이 돋아 손에서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러면 어제 상자에 적힌 진짜 애게라는 건.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수의로 곱게 차려진 복순 할머니를 씻기던 요양보호사 박은지 42가 들어섰다. 두 손에는 작은 녹음기를 들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녹음해둔 게 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동시에 공포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지수는 귓가가 뜨거워지며 중얼거렸다. 설마가. 요양보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 저였어요. 장례식장은 마치 심장이 멎은 듯한 정적에 잠겼다. 누구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녹음기를 재생시켰다. 짧고 미약한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은지야, 내 전부 너 가져라.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복순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을 가져왔다. 은지야, 내 전부 너 가져라. 그 순간 장례식장 공기는 무너져 내리는 듯 했고 가족들은 서로의 표정을 확인할 틈도 없이 얼어붙었다. 요양보호사 박은지 42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누구의 시선도 마주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첫 번째 폭발. 큰아들 상도가 가장 먼저 소리를 질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엄마가 우리보다 남한테 재산을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요. 작은 아들 상민도 흥분을 숨기지 못했다. 녹음?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그냥 환자를 돌보는 사람한테 우리 가족 재산을 넘긴다고.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돼.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남긴 말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다. 상도가 냉소와 분노를 섞어 말했다. 전한 것뿐? 이 고요한 타이밍에 수첩이 도착하고 상자가 오고 녹음기가 나오고. 이게 우연이라고요. 상민 또한 뒤를 이었다. 당신 혹시 누군가랑 짜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님 혼자서? 할머니 유산을 노리고. 장례식장 안에서 분노는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지수가 입을 열었다. 잠시만요. 은지 씨가 조작했다고 단정 짓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에요. 상도는 비웃었다. 지수야, 너도 은지 편 들려고? 혹시 너도 뭔가 연관 있냐?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 건 왜 삼촌들은 할머니가 우리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건지예요. 정말 그래요? 순간 장례식장은 침묵에 잠겼다. 은지의 이야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은지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저는 6년 동안 할머니를 돌봤어요. 지수는 놀랐다. 그렇게 오래였단 말인가? 처음에는 단순 방문 요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분들이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으셨죠. 그 말에 상도와 상민은 동시에 얼굴이 굳었다. 상도가 반박했다. 그건 우리가 바빠서. 은지는 조용히 말했다. 네. 형편도 사정도 이해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내 아들들은 나를 잊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민이 언성을 높였다. 그건 편견이지. 우린 나름대로 챙긴다고. 은지가 말을 끊었다. 이번엔 확실한 목소리였다. 장례식 전 마지막 1년 동안 두 분이 병실에 오신 횟수는 단 3번이었어요. 두 형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은지는 계속했다. 반면 지수 씨는 거의 매주 오셨어요. 그날처럼 잠든 적도 여러 번이었죠. 지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무거운 돌이 떨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의문이 더 선명해졌다. 그럼 왜 저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은지 씨에게 마지막을 맡긴 걸까요? 은지는 눈을 감았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지수는 너무 착해서 내 재산을 가져도 죄책감으로 고생할 것이다. 그래서 절 불렀어요. 지수의 숨은 깊이 갈라졌다. 두 형제의 분노. 상도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됐어. 할머니가 무슨 말을 했든 법적으로 우리가 직계 가족이야. 요양보호사한테 전 재산을 넘긴다는 건 말이 안 돼. 상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 맞아. 이건 유언으로 인정될 수도 없고 비용도 부동산도 절차가 다 필요해. 그게 당신한테 넘어가게 둘 리가 없어. 은지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제게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멈췄다. 하지만 할머니는 분명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증명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은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봉투를 천천히 펼쳤다. 그리고 안에서 꺼낸 것은 할머니의 도장을 찍은 문서. 상도는 거의 경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위임장. 작은 아들 상민도 외쳤다. 맙소사 할머니가 당신에게 상속 재산 처분 위임장을 줬다고.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두 분 중 누구도 안 계셨어요. 장례식장은 폭발하기 직전의 화약고 같았다. 마지막 충격. 그리고 바로 그때 수첩 뒤편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수가 주워들자 얼굴이 굳어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은지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뒷면이었다. 거기엔 단 한 문장. 내 진짜 가족 은지. 그 순간 두 형제의 분노는 완전히 폭발했고 지수는 눈을 크게 뜬 채 숨을 삼켰으며 은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집안의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은지가 꺼낸 위임장,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 적힌 사진 한 장. 이 두 가지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가족들의 의심, 질투,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시켰다. 장례식장은 더 이상 조문객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과거를 끄집어내고 책임을 떠넘기고 할머니의 마음을 두고 싸우는 전쟁터로 변했다. 평생 사사건건 다투며 살아온 상도와 상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한 목소리를 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야. 위임장을 꾸민 거야. 사기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둘은 곧장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러나 통화가 길어질수록 형제의 표정은 더 굳어져 갔다. 뭐라고? 위임장의 필적과 지장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유언 녹음도 본인의 자유의지가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거의 동시에 외쳤다. 이럴 수가. 그리고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다. 상도는 은지를 향해 이를 갈며 말했다. 좋아. 정면 승부다. 당신이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이런 짓을 벌였다는 증거만 잡으면 끝이야. 상민도 거들었다. 우린 절대 포기 안 해. 절반씩 나눠 가질 거라고. 지수는 두 삼촌의 분노 사이에서 묘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할머니가 정말 은지 씨를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은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게 너는 내 딸보다 더 딸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지수의 눈이 흔들렸다. 은지는 그 표정을 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그 말은 지수 씨에게도 해당됐어요.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외로우실까봐 찾아뵌 것뿐이에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피보다 마음이 먼저다였어요. 지수의 마음속에서는 어릴 적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말하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우리 지수는 마음이 곱지.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기라.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순간 상도가 비웃었다. 감동 스토리 그만해. 그게 상속이 되는 건 아니야. 그때까지 침묵하던 진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복순이가 너희에게 숨긴 게 하나 더 있다. 가족들은 모두 숨을 멈췄다. 복순이가 죽기 전 너희들 중 누가 자신의 곁에 있었는지 그걸 기록해 두었지. 그녀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방문일지였다. 거기에는 날짜와 방문자 그리고 할머니의 심정이 적혀 있었다. 지수가 읽어내려가자 모두가 얼굴이 굳어갔다. 3월 5일 은지 지수. 상도는 전화만. 상민은 연락 없음. 6월 18일 은지. 상도 바쁘다 함. 상민 다음에 오겠다 함. 9월 1일 은지 지수.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니구나. 상도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걸 믿으라고. 치매도 있었는데. 진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끊었다. 복순이는 말년까지 의식이 확실했다. 너희보다 내가 더 잘 안다. 상민은 씁쓸하게 말했다. 그냥 어머니가 우리를 싫어했던 거냐?
진실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었다. 싫어한 게 아니다. 그저 외로웠다. 이 한마디가 지수의 가슴 한가운데에 모처럼 박혔다. 그러나 은지가 가진 녹음 파일, 위임장, 사진까지 이 모든 것이 은지에게 유리해지던 바로 그 순간 지수가 수첩을 들고 있다가 어떤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잠깐만요. 수첩 뒤쪽 포켓. 거기엔 봉투 하나가 더 있었다. 가족들은 숨을 삼켰다. 지수가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죠? 그 안에는 할머니가 직접 쓴 재산 분배도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엔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상도 0%, 상민 0%, 지수 30%, 박은지 30%, 그리고 마지막 줄에 쓰인 이름, 나머지 40%에게. 지수는 손이 떨렸다. 삼촌 둘은 동시에 외쳤다. 이 또 누구야? 진실 할머니의 표정에도 당황이 스쳤다. 그리고 은지는 그 이름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상도는 소리쳤다. 말해. 대체 누구야? 은지는 입술을 떨었다. 저도 저 사람을 알아요. 그녀는 종이에 쓰인 이름을 조용히 읽어내려갔다. 박서준. 지수는 충격을 이기지 못해 뒤로 물러났다. 박서준? 그게 누구죠? 은지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 사람. 할머니가 말년에 몰래 만나던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했어요. 장례식장이 무너지는 듯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실체조차 모르던 비밀의 제3자. 박서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이 재산 전쟁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박서준. 그 이름이 공기 중에 퍼지는 순간 장례식장 안의 모든 시선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향했다. 마치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금 당장 모습을 드러낼 것만 같은 분위기. 그러나 문은 조용했다. 움직임 하나 없이. 그 침묵이 오히려 불안과 공포를 더 키웠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다. 할머니가 언젠가 제게 말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세상에 말하지 않은 진짜 상처가 있다고. 내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가 하나 있다고. 상도는 울컥하며 외쳤다. 말도 안 돼. 우리 형제는 둘뿐이야. 엄마가 다른 애를 숨겼다고. 상민도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는데. 엄마는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그런 게. 진실 할머니가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그게 아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복순이는 젊을 때 미혼모였다. 순간 장례식장 내부의 공기가 멎은 듯 가라앉았다. 상도와 상민의 얼굴이 동시에 일그러졌다. 그럴 리가 엄마가? 진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아버지를 만나기 전 몰래 낳은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사정상 부잣집에 보내졌다. 그때 이름이 박서준이었다. 지수는 숨을 삼켰다. 그러면 할머니의 숨겨진 아들이. 진실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상도는 혼란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잠깐만. 그러면 그 박서준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우릴 농락하는 건 아니고. 지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위임장도 녹음도 수첩도. 모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의도적이야. 그때 은지는 또 하나의 봉투를 꺼내 들었다. 할머니가 저한테 이걸 주셨거든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복순 할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 옆에는 박서준 생년 1960이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상도와 상민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다. 그들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할머니가 늘 한숨 쉬며 그러셨거든요. 그 아이를 다시 찾고 싶다고. 지수의 숨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재산 40%를 그 사람에게 남긴 거군요. 상도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럼 뭐야? 지금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엄마 재산을 넘겨야 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는데? 상민도 소리쳤다. 해외에 있다던데.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죽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지수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은지가 손에 쥔 사진. 사진 뒷면에 짧은 문장. 찾으면 내 모든 걸 돌려주겠다. 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는 끝까지 잊지 않으셨던 거네요. 바로 그때 장례식장 복도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 바쁘게 오가는 발자국. 상도는 긴장한 듯 물었다. 뭐지? 문이 벌컥 열렸다. 장례식장을 관리하던 직원이 뛰어들어왔다. 밖에서 어떤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동시에 굳어버렸다. 누군데? 그러니까. 본인은 박서준이라고. 순간 장례식장은 숨이 멎었다. 상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상민은 입술을 물어뜯었다. 지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은지는 손에서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다. 직원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분이 상자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지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어제 온 그 상자요? 네. 그리고 본인은 복순 할머니의 호출을 받고 왔다고 합니다. 진실 할머니는 손에 쥔 지팡이를 꽉 잡았다. 왔구나. 드디어. 상도는 직원에게 소리쳤다. 어딨어? 그 사람 어딨냐고. 직원이 문을 가리켰다. 복도에 서 계십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그 순간 장례식장 복도에서 천천히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실루엣. 키가 크고 손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있는 남자.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이 박서준? 그림자는 천천히 문 앞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인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장례식장이 무너지는 듯 조용해졌다. 전쟁은 이제 마지막 폭풍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장례식장 문 앞에서 멈춘 남자. 그의 얼굴은 조문객들이 드나드는 복도의 희미한 조명의 절반쯤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아주 선명했다. 마치 먼 길을 헤치고 놓쳐선 안 될 마지막 자리에 도착한 사람처럼. 저는 박서준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상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거짓말. 엄마가 그런 아들을 숨길 리가 없어. 증거라도 있어. 당신이 진짜라는 증거. 상민 역시 격하게 반발했다. 사기꾼 같아. 당장 경찰 부를 거야. 그러나 박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천천히 손에 든 나무 상자를 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어머니가 생전에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 상자는 할머니 복순이 살아생전 늘 침대 옆에 두고 쓰던 손때 묻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지수는 숨을 삼켰다. 할머니가 늘 아끼시던 그 상자. 상도와 상민도 상자를 단번에 알아봤다. 그들은 평생을 그 상자를 보며 자랐으니 그걸 누가 당신한테 줬다는 거야? 박서준은 상자를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시간이 바래고 구겨진 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복순 할머니의 글씨로 쓰인 편지 봉투 하나. 박서준은 편지를 꺼내 펼치며 말했다. 어머니가 저를 부를 날을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편지 내용을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서준아, 나의 첫 아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편지는 시작부터 무겁고 진실했다. 상도와 상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세상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너를 포기해야만 했다. 박서준은 손을 떨었지만 끝까지 읽었다. 하지만 나는 내 얼굴을 평생 잊지 않았다. 처음 울던 너의 목소리도. 지수는 그 순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입을 가렸다. 내가 남긴 재산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쓰거라. 내가 못해준 부모의 마지막 마음이다. 상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주저앉았다. 상민은 고개를 감싸 쥐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다친 내 가족들에게는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편지는 거기서 멈추었다. 그러나 그 한 장이 그동안 일어나던 모든 사건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다. 편지를 덮은 박서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원망도 미움도 없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젠가 나를 찾아올 용기가 생기면 이 상자를 열라고 하셨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훔쳤다. 할머니가 정말로 당신을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지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할머니는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나 상도는 다시 일어섰다. 눈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타올랐다.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우리가 모든 걸 넘길 수는 없어.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상민도 소리쳤다. 맞아. 이건 가족을 파괴하려는 음모야. 그 순간 박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유산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가족들은 멈춰섰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 단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는 은지가 준 또 다른 녹음기를 꺼냈다. 녹음 버튼이 눌러지자 복순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준아, 사랑한다. 이 말 전하고 싶어서 너를 부른 거다. 지수는 눈물을 터뜨렸고 은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상도와 상민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박서준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이 재산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제야 가족들 모두가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사랑한 사람들이 이 재산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서준은 복순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목록이 적힌 수첩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재산은 어머니가 가장 아껴준 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지수, 은지, 그리고 진실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에 적힌 뜻입니다. 지수는 울먹였다. 삼촌들은요? 박서준은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의 편지 마지막 줄에 무슨 말이 적혀 있었는지 보셨을 겁니다. 그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재산은 마음을 지킨 자에게, 피는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 상도와 상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장례식 마지막 날, 가족들은 박서준과 함께 할머니 앞에서 절을 올렸다. 상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네. 상민도 울먹였다. 죄송합니다. 지수는 조용히 할머니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할머니, 이제 진짜 가족들이 여기 있어요. 은지는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박서준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할머니의 영정 앞에 나무 상자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 순간 장례식장엔 눈에 보이지 않는 온기가 감돌았다. 재산 전쟁은 처음엔 분노와 질투로 시작됐지만 마지막엔 진심과 이해로 끝났다. 법적 문제는 시간과 절차를 거쳐 지수, 은지, 그리고 진실 할머니에게 적법하게 분배되었다. 상도와 상민은 처음엔 반발했지만 결국 할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박서준은 할머니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을 품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말은 모두의 마음을 오래도록 울렸다. 어머니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잊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밝히던 등불은 천천히 꺼져갔다. 그러나 복순 할머니가 남긴 이야기만큼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았다.